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무수석 수사안이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이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외압성 발언을 한 녹취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두 검사는 오늘 국정감사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갭 투자와는 다르다고 했지만 약 29억 원의 예금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기자회견이 아닌 유튜브를 통해 약 2분간 사과했습니다. 언론과의 질의응답은 없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실이자 시해당한 장소인 곤영합까지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였는데 통제 구역이었지만 문을 열라고 해 출입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쿠팡 무혐의를 지휘한 당시 부천지청장과 이에 불복한 부장검사가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담당 검사 뜻에 따라 불기소했을 뿐 불기소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청장의 지시였단 말을 2번이나 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싶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단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쿠팡 무혐의를 강제했다며 자신의 상관인 부천지청장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 일로 대검 감찰까지 받았습니다. 조서의 말미에 마지막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요라고 했을 때 총장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올 2월 쿠팡 주임 검사는 문 부장검사에게 청장님이 직접 불러 수사 방향을 검토해줬고 쿠팡은 무혐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주임 검사 뜻대로 불기소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주임 검사 의견이 그렇다면 신속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부장검사는 말장난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대검 보고서에서 빼도록 한 것도 엄 전 지청장이라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 두 번 들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저를 위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저는 실질심사 포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 무혐의 논란을 겨냥한 듯 검찰을 강하게 질책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대검찰청은 부천지청 업무용 컴퓨터와 서버 등을 확보하는 등 양측에 대한 감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무혐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지청장이 부장검사와 이 사건으로 대립하며 나눈 대화의 녹취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정무수석을 수사하니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사 때문에 자신의 검사장 승진이 막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김휘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 5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쿠팡 무혐의 사건으로 자신을 수사 의뢰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청장실로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 청장은 홍철호 전 정무수석이 연관됐던 굽네치킨 수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법무부 대검에서 얼마나 많이 치는지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박상도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지만 수사팀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변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이끌었습니다. 승진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다 듣고 내가 그때 이번 정부에서 나 분단을 쓰니까 안 되겠구나. 그 수사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내가 3일 만에 그 얘기 들었어요. 나라고 검사장 승진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 있더라고 수사팀 리더도 3부장 리더도 있습니다. 쿠팡이 뭐라고? 검찰이 대통령실 수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외압이 행사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을 하고 봐주기를 지시했다.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녹음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를 포함한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에게도 입장을 물었는데 해당 사건을 누구에게라도 언급하거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입장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녹취에 언급된 홍철호 전 정무수석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전 자신이 창업한 굽네 치킨의 상품권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과는 불기소, 즉 무혐의였습니다. 홍 전 수석을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전 총선 때도 닭 12,000마리를 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였습니다. 이어서 김상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둔 2023년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홍 전 수석 지역구 김포의 활쏘기 동호회 소셜미디어에 홍철호 회원이 대회 상품으로 굽네 치킨 상품권을 후원해 주셨다는 여러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지청은 지난해 8월 굽네 치킨 관련 업체 사무실과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게시글을 올린 홍 전 수석의 친구 A씨가 실제 상품권을 배포한 사실까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수사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부천지청은 홍 전 수석을 한 차례도 부르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친구 A씨만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홍 전 수석의 석연찮은 정황은 친구 A씨 판결문에서 드러납니다. 굽네 치킨 상품권을 배포하면서 홍철호 회원에게 감사하다고 쓴 글엔 홍 전 수석이 직접 작성한 댓글도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A씨는 휴대전화에서 홍 전 수석 관련 내용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홍 전 수석은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기부 행위로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 지역 노인회를 통해 생닭 12,000마리를 지역구에 기부한 혐의였는데 그때도 검찰의 결론은 불기소였습니다. 홍 전 수석은 JTBC에 친구 A씨가 선거를 돕겠다고 상품권을 직접 사서 기부해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관이나 대통령실에 사건을 언급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갭 투자가 아니라는 기존 해명과 달리 29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15억 아파트는 서민 사는 아파트라는 실언까지 나왔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집값이 오른다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돈 모아 집사람 발언으로 논란에 불을 지핀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정작 자신의 배우자가 지난해 갭 투자로 33억 원대 분당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오늘 결국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질의응답 없이 2분간 진행된 입장 표명 후에도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해명도 석연치 않습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여전히 실거주 목적이었단 기존 해명을 재확인했지만 분당 아파트 매입 당시 이 차관 부부가 가진 예금이 29억 원으로 현금은 충분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단 반응입니다.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았는데 그걸로 그 전에 혜택을 받아서
샀다는 거는 그게 근데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 피해를 좀 봤었거든요. 대출 받기가 좀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타이밍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안 좋게 보이기는. 이런 가운데 한 여당 의원의 발언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한 건데 올해 8월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원대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보옥 의원은 더 정확한 용어를 쓰겠다며 사과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또 동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3번 연속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초강력 대책에 사실상 보조를 맞춘 겁니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낮춰 빚내서 집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느새 1,440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부담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원화 투자 매력이 떨어져 원화 가치가 더 추락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다음 달 열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만약에 1% 미만으로 경제성장률이 나왔다면 무조건 금리를 내려야지. 안 그러면 지금의 경기 불황,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로 부동산을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안정세를 금리 인하 전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나올 수정 경제 전망치와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도 금리 향방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용상에 앉았던 김건희 씨가 명성황후의 침전에도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닫힌 문을 열라고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경복궁 안에선 카트를 이용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보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3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함께 경복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5시쯤 일반 관람이 마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 연락은 없었고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김교훈 국회 문체위원장실이 국가유산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경호관 1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근정전, 경회루 2층과 향원정, 그리고 건천궁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천궁은 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했던 곳인데 보존을 위해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입니다. 건천궁 내에 있는 명성황후의 침전인 곤영합의 문도 닫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관과 직원도 동행하지 않은 채 10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왕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보농단에 대해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같은 해 9월 12일 김 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복궁에 갔을 때 상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회루 2층에 이어 흥복전도 들렀는데 고궁박물관 주차장까지 500m 거리를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복궁에 당시 4대의 카트가 있었지만 2대는 낡았다는 이유로 창덕궁에서 2대를 빌려왔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네, 3년의 재임 기간 중 김건희 씨는 9번 고궁을 찾았습니다. 그중 6번은 사실상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날, 낮밤을 가리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갔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당일날 알았습니다. 여성이 무슨 일이냐면 당일날. 어떤 내용인지는 뭐 저희도 몰랐죠. 외국 사람 두 분하고 통역하시는 분하고 4명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걸. JTBC가 보도한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를 포함해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모두 9차례 고궁과 종묘를 찾았다고 국능유족본부 측은 설명합니다. 2024년 5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을 때 창덕궁에서 가진 친교 행사 등 공무상 방문은 3건, 나머지 6건은 사실상 개인 일정이었습니다. 첫 방문은 2023년 1월 23일 덕수궁입니다. 설 연휴 기간이었는데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밤 9시쯤 도착해 1시간가량 석조전을 둘러봤습니다. 가겠다는 통보는 그날 오후에야 덕수궁 측에 전달됐습니다. 일찌감치 준비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종묘 공사 설명을 듣는다는 명분으로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었던 2023년 10월 4일 방문한다는 대통령실 연락에 직원들은 전날부터 차담회 장소로 지목된 소학공청 근처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설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49만 5천 원짜리 테이블볼을 사는 등 약 120만 원어치 집기도 구입했습니다. 이때 이배용 당시 국가교육위원장도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동행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과는 2023년 9월 12일 경복궁 투어도 함께 했는데 역시나 궁이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양산을 받쳐들고 이배용 위원장의 부축을 받는 듯한 모습으로 궁을 걷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서서 경회로 2층을 둘러보는 김 씨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건희 씨와 경복궁 근정전을 함께 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 전날 이 전 위원장의 컴퓨터가 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비서를 소환했습니다. 금 거북이를 금고에 보관했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는 다음 달 4일에 소환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22년 김건희 씨에게 금 거북이를 선물한 뒤 그 자리에 임명됐다는 외관 매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위원장이 쓰던 컴퓨터는 바로 전날 포맷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서 박모 씨의 컴퓨터 역시 포맷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씨가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교체한 정황도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의 사무실 금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특검은 최 씨와 김 씨를 다음 달 4일에 피의자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최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둘을 상대로 금거북이와 함께 있던 이 전 위원장의 편지와 경찰 인사 문건 등을 없앤 경위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 수사와 함께 증거 은닉, 증거 인멸, 수사방해 혐의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당시 특검은 영장 범위에 있던 금거북이만 압수하고 편지와 경찰 인사 문건은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얼마 뒤 다시 압수수색을 갔을 땐 물품들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영부인이 받은 가방을 교환하러 오니 응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직원이 아닌 또 다른 샤넬 직원이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이 직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가더라도 신분을 숨기고 작전 짜듯 움직이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씨 핵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통일교가 건넨 샤넬백 2개를 2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교환해 갔습니다. 김건희 씨 3차 형사재판에 나온 전직 샤넬 직원 문모 씨는 2022년 4월 유 전 행정관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통화로 누군가의 의견을 구했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김건희 씨와 비슷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유 전 행정관이 같은 해 7월 샤넬백을 바꿀 때 응대한 매장 직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직원 역시 유 전 행정관이 영상통화로 상대에게 교환할 물건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영부인이 선물 받은 가방을 교환하러 올 것이니 응대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특검 조사에서 백화점에 가더라도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작전 짜듯 움직이는데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샤넬 직원이 의심스럽다며 정치적 이념이 달라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만난 적 없는 샤넬 매장 직원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며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유 전 행정관을 매장에 대신 보낸 거라고 보고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을 응대한 샤넬 매장 직원 2명은 다음 달 5일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가 전달되기 하루 전 윤영호 전 본부장과 건진 법사가 주고받은 메시지엔 모델명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델명은 31글자에 달하는데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문자로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해 거의 팔리지 않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물을 확보한 특검은 김 씨의 착용 흔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7월 29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 씨의 처남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기 전날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여사님 선물 이름은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드롭 펜던트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금액은 6,300만 원이다라고 합니다. 무려 31글자에 달하는 목걸이 모델명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뒤이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 행사에 교육부 장관의 예방을 부탁한다며 솔직히 여사님과 비공개 미팅이 참 좋은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여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건진은 내용을 그대로 보냈다고 답합니다. 특검팀은 전 씨로부터 확보한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김건희 씨에게 건넨 제품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품 일련 번호와 윤 전 본부장이 문자로 보낸 31자짜리 모델명을 토대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취재 결과 2022년 이와 같은 종류의 목걸이는 국내에서 거의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일성을 확인한 특검은 실물에서 김건희 씨의 착용 흔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및 관련 수사 등을 통하여 각 물건 등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 등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내일 김건희 씨 재판에서 진행되는 건진법사의 증인 신문을 통해 목걸이 전달과 보관 경위를 1차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동시에 국감에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2번 만났다고 했고 명 씨는 7번 만났다고 주장해왔으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추궁을 받은 명 씨는 국민의힘 감당 안 될 텐데 라고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시 국정감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를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오 시장은 명 씨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은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신문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정당한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선 명 씨가 갑자기 오 시장의 말을 자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많습니까? 오 시장이 기존에 밝힌 2번 만났다는 입장을 꼬집은 건데 명 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명 씨를 추궁하자 으름장을 놓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명 씨가 고성을 지르자 신정훈 위원장이 수차례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순직 해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 7명이 줄줄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영장 심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 전 장관은 출석 전에 취재진에게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네,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시는지요?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순직 사건의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특검팀은 1,300장에 달하는 의견서와 100장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소명을 했는데요. 이른바 VIP 경로 이후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초동 수사 결과를 회수하고 이 국방부 재조사 과정에서도 부당하게 관여한 직권남용 주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물어보는 등 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도 이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질책은 했지만 이 장관으로서 적법하게 수사에 관여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7명 중에 이 5명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수사 외압의 이 공범으로 지목된 군 관련 인사들입니다. 이 나머지 2명, 그러니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이 최진규 전 포 11포 대대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휘한 과실치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 이 최상병 순직의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이 잘못은 없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데요. 오늘은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을 들어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영장 심사 하루 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20자리가 갑자기 생각났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주목됩니다. 예.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방향도 갈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이 모든 외압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오늘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하려 했는데 이 본인이 거부해서 불발됐습니다. 만약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이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다면 수사는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영장 심사를 받은 인물들의 이 신병 확보에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나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장성 14명의 현재 상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2차 계엄에 대비해 서울로 향했고 계엄사령부 발령을 기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입니다. 확인 결과 14명 전부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영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다음 날 새벽 육군본부 참모들을 서울로 출발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총장님께서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육군 참모 34명이 버스에 탔고 합참으로 출발했다가 30분쯤 뒤에 복귀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2시간이나 지난 시점으로 2차 계엄에 대비해 계엄사령부에서 각각 핵심 보직을 맡기 위해 서울행 버스를 탔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34명 가운데 14명은 장성인데
육본에서 정보작전과 기획관리, 인사, 군수, 동원을 책임지는 소장급, 투스타 5명이 모두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책과 전력 등을 책임지는 준장, 원스타 9명 가운데 사이버 작전센터장은 국군 지휘통신사령관으로, 육본 군사경찰실장은 국방부 전체 군사경찰을 담당하는 국방조사본부장 직무대리로 영전했고, 나머지도 자리를 지키거나 수평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계엄에 가담했던 군 인사 진급 문제를 직접 지적했는데,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을 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해당 진급 인사를 추천한 육본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 단장설이 돌다가 이번 주 갑자기 명예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와 인사 조치가 늦어지는 틈을 타 명예 전역을 노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엄에 동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빠른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JTBC 유선입니다.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복수의 수협 조합들이 특혜 대출을 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금액은 65억 원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신청하기도 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심사 의견서가 작성됐고 제대로 상환이 가능한지는 뒤늦게 평가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구 한 건물입니다.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3년 11월 이 건물과 토지를 6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장위 19역 재개발 사업지에 교회 부지를 알박기 하며 버티면서 임시로 쓸 건물을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100번, 1000번, 10,000번 진입한다 해도 우리는 재탈환할 것이며. 그런데 같은 해 12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결국 재개발 보상금을 못 받게 됐고 성북구 건물에 잔금을 치를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몇 달 뒤 진해수협과 고성수협 등 조합 2곳이 나서 65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출 심사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심사 의견서가 대출 신청서보다 먼저 작성됐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신청하기도 전에 심사 의견서부터 쓴 겁니다. 재개발 계획에서 빠져 보상금을 못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심사회의록엔 재개발 협의 중 대출 취급 문제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절차 위반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리스크가 큰 교회는 취급하기 힘든 대출이라고 말했습니다. 50억 원을 빌려준 진해수협은 노동진 현 수협회장이 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곳입니다. 노 회장은 대출 당시 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윤석열 정권과 가까운 걸로 알려진 전광훈 씨 측에 특혜 제출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협이 아니고 고성, 진해수협을 이용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이고요. 자기가 컨트롤 가능한 수협들이 아니었나. 수협 측은 JTBC에 노 회장은 해당 대출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난 13일부터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 없음 평가가 이미 낮고 프로젝트 실행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액트지오 보고서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던 걸로 JTBC가 여러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산업부는 오히려 탐사 구역을 10배 늘리고 예산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쪽에서는 이거는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을 맡을 회사도 거의 정해 결과 발표만 앞둔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탐사와 시추 계획 역시 크게 확대됐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경제성 없음 평가를 받고 실패로 끝난 직후인 지난 3월. 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두 곳을 시추한다는 계획은 4곳으로
3D 탐사 구간은 400제곱킬로미터에서 4000제곱킬로미터로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도 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160억 원으로 2.4배 늘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획 변경에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를 중요 자료로 삼았다는 겁니다. 대왕거래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또 결정적으로 잘못됐는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탐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액트지오. 대왕고래 가스전의 매장 추정치 역시 실제 시초 결과와 크게 달라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에 국가적으로나 정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되었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탐사권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검증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산업부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년 만에 정부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헬로윈 행사에 마약 단속반은 배치해놓고도 경비 인력은 전혀 배치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집회가 폭증했고 이걸 관리하느라 경비 인력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관을 배치하자는 현장 의견도 묵살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를 이렇게 드러낼 일들이 잘 아무리 말을 해도 누구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냈습니다. 3주기를 일주일가량 앞둔 오늘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경찰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일 이태원 헬로윈 축제 현장에 경찰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게 지목됐습니다. 당시에 그런 소문들은 많았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게 좀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그해 용산서 관내 집회 시위는 이전 해보다 27배 늘었습니다. 당일에도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용산서 경비 인력이 이곳에 다 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은 2020년과 2021년에는 수립했던 헬로윈 대비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 계획을 안 세우고 정보과장은 집회 관리에 집중하자며 이태원에 정보관을 배치하자는 건의는 묵살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참사 발생 2시간 뒤에야 용산구청장이 상황 판단 회의를 여는 등 구청 대응도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경찰 51명과 공무원 11명 등 6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늦었지만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킥보드를 운전한 건 중학생들이었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킥보드 이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었는데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양빈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학원가입니다. 인도 곳곳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2명씩 올라타 있습니다. 행인들을 아슬아슬 비껴가고 그렇다고 속도를 늦추는 것도 아닙니다. 무면허 중고등학생들의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은 자주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8일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가 길을 걷던 모녀를 덮쳐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산책하던 60대 부부는 고등학생들이 탄 킥보드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런 인명피해를 막고자 정부는 4년 전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여업체엔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해 회원 가입부터 해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인증 없이 몇 가지 약관에만 동의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업계 2위에 올랐고
윤석열 정부는 이 업체를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5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명시하는 PM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술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사이 사고는 늘었고 특히 무면허인 청소년 이용자들의 사고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2018년 225건이던 사고는 6년 뒤 2232건으로 10배 급증했고 지난해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사고는 전체의 64%를 차지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증거가 있어도 현지 경찰과 대사관이 잘 움직이지 않다 보니 피해자가 모집책을 잡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어렵게 모집책을 찾았지만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이었고 곧바로 잠적해버리면서 답답한 상황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사업 빚으로 급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웨스트 유니온 은행에서 10만 달러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곧장 베트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은 통장을 빌려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불법은 싫다고 거절하니 캄보디아행을 권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로 가면 당일 대출이 된다. 내키진 않았지만 대출이 급했던 A씨는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10분 거리 카페로 가자며 차에 태웠습니다.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미국 차에 타라면서. 하지만 곧 납치임을 직감했고 잠시 들른 휴게소에서 몸싸움 끝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운전석으로 방문으로 뛰어내려서 이제 제가 편집에 들어갔을 때 일하는 분한테 이제 폴리스 불러달라고. 캄보디아로 유인한 남성, 범죄 조직의 모집책이었던 겁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신고하려 했지만 모집책 신상을 몰랐습니다. 결국 다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 찾으려고 다시 들어왔어요. 수소문 끝에 이 사람 일건을 이제 신고를 하려 했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모집책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신상을 알고 있다고 하자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했지만 직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증거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고 대사관은 한국 가서 신고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가서 신고하라면서 여기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를 안 받아준다. A씨는 귀국하는 대로 한국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 입술이 파랗게 될 때까지 욕조에 두고 TV를 봤다고 진술했는데 아이 몸 곳곳에는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구급차가 서둘러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빠져나오고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구급차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와 30대 엄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신생아인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엄마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욕하다가 물에 잠깐 잠겼다고, 물에 한 1분 안 자고 잠겼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입술 청색증이 생겼다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의식이 떨어지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기도삽관 처치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아직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아기 몸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했고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엄마는 욕조에 물을 받으면서 아들을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엄마는 TV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멍자국도 자신이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엄마는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를 놔두고 자리 비운 건 확실하니까 학대 정황이 있다 싶어서 물어봐 추궁했더니 본인도 그걸 인정해요. 경찰은 아기 엄마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아기가 숨지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대학교 앞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7분 만에 꺼졌는데 2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잠옷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둘 뛰쳐나옵니다.
건물에서는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소방차가 여러 대 도착하고 사다리를 올려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조해 내려옵니다. 어젯밤 11시 32분쯤 대전 유성구의 7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 건물이었고 원룸 거주자 대부분은 20대 학생이었습니다. 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밖에서 불이야 소리 지르는 소리 들려서 어수선해서 나와보니까 3층에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유리창이 없고 검게 그을린 저 집이 불이 처음 난 곳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창을 깨면서 바닥에는 이렇게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모두 18명이 구조됐고 6명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집이 이제 문 열자마자 계단으로 직진하는 길로 돼 있어서 숨 참고 눈 감고 그대로 직진했던 것 같습니다. 불은 27분 만에 꺼졌고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5층에서 구조된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이 난 세대엔 거주자가 없었고 방화 흔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자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마음에 키 크는 주사 고민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약값만 수천만 원인데다 원래는 호르몬 장애 치료용이다 보니 키 크려고 맞았다간 말단 비대증이나 거인증 같은 부작용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초등생 아이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5cm, 10cm가 정말 간절해지는 거죠. 2년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아이한테 투자를 해보자. 주사는 원래 성장 호르몬 결핍이나 저성장증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지만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졌습니다. 이런 탓에 지난해에만 162만 개 넘게 처방됐는데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약을 탄 경우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비급여인 탓에 병원들이 과잉 처방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의사들도 좀 가볍게 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남자는 187까지 키워드린다. 질병적으로 보지 않고 미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중고로 팔거나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약이라고 거짓 광고한 경우도 매해 200건 넘게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크게 우려합니다. 일부에서 혈당이 좀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갑상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식약처는 정상인이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정상 키의 아이에겐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상 키를 가진 아동에서는 주사를 맞지 않는 군과 비교했을 때 키가 얼마나 더 자랐다는 연구는 단 한 편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랄 키가 자랐는지 이 주사 때문에 자랐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선 최소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하루 3끼의 식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 집에서나 가게에서 요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봇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네,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로봇 청소기와 서빙 로봇입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이 중 절반 넘는 기기가 중국 업체가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 확실히 보안에는 취약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취약하다고 답을 하네요. 네. 어떤 부분이 보안상 취약하다는 얘기죠? 네, 먼저 저희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같은 이런 정보들이 중국 로봇 업체 소유의 데이터 서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대표 업체 두 곳의 약관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랬습니다. 중국의 정보 관리가 허술해도 그러면
손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중국은 법이 우리보다 엄격하지가 않잖아요. 한국의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한국의 법규를 따르고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죠. 예. 그것도 문제긴 한데 로봇에 마이크도 달려 있고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이게 네. 특히 걱정되던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걱정인데요. 이 해당 업체들은 로봇들의 영상이나 이 음성 데이터 이런 거는 데이터 서버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니 걱정 말라.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보안 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안을 뚫고 기기 자체에 접근해서 영상이나 정보를 조작하거나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최근에 이 화이트 해커 시도에 업체들의 저 로봇 번번이 뚫렸습니다. 확인하시죠. Hello, Sean. I'm watching you. That's insane. 네, 저 청소기뿐 아니라 서빙 로봇 역시 최근 한 미국 화이트 해커에 뚫려서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다른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더 쉽게 뚫린다는 게 맞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뚫리려고 하면 어느 기기나 뚫릴 텐데요. 그렇지만 정부가 일단 이런 보안 인증제를 만들었는데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중국을 포함해서 인증받은 해외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미국도 같은 우려 때문에 지난해 비슷한 사이버 신뢰 인증이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확인해 보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는 정부에 맡기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제품의 보안 취약성을 알리고 시장에서 평가받고 보완하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떠날 땐 한미 관세 협상이 꽤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했었는데 만남 뒤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돌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엿새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워싱턴 도착 직후까지만 해도 사실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취지였습니다. 꽤 마지막까지 와 있죠.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 하지만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는 신중한 자세로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막바지 단계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데가 아니죠. 뭐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애초 이날 협상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이 막판 쟁점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현금 투자 규모는 비현실적이라며 협상 난항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협상 타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날까지도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타결까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세부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미국을 압박한 건데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목표로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단의 보고를 받고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동맹국에 대한 마피아식 갈취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재차 피스메이커로 칭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실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이번 APEC 계기에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 직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젊은 층의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 우클릭 속도가 빨라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強い日本経済を作り上げ、外交安全保障で日本の国益を守り抜く。私には明確な決意が。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처럼 일본 국익을 앞세운 건데 일본 국민들은 압도적 지지율로 답하고 있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71%, 역대 내각 중 5번째로 높고 아베 정권 출범 당시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 지지율은 80%로 이시바 내각 말기보다 5배나 높습니다. 国を良くしようっていう姿勢が一番見えるからだと思ってるんですよ。今一番日本のことを考えてくれてるのが高市さんだから。 여성층 지지율이 남성보다도 높은 것도 특징입니다. 応援しますね。頑張ってほしいです。多分女性としても今までやっぱ男性だけでやってきたと思うので、女性でしかできないこと、女性でしか発信できないことがあると思うので。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는 내일 국회에서 방위비 증액 조기 달성을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은 다카이치가 GDP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고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등 헌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공명당과 달리 새롭게 연립정부를 구성한 우익 성향의 유신회가 다카이치의 우클릭 속도를 높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다카이치는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과 면담한 뒤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봐도 파우치. 자, 오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박장범 사장에게 여성용 고가 핸드백의 명칭을 맞춰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자, 김현 의원이 올린 자료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디올 핸드백, 자, 김건희 씨가 받았던 것과 같은 모델이고요. 자, 오른쪽에 샤넬백 3종 세트, 역시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한테 받은 제품과 같은 모델입니다. 자, 박장범 사장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샤넬백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디올백에 대해서는 파우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 디올 핸드백 지금도 조그만 파우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품의 공식 명칭이 파우치고요. 요거 지금 샤넬 이 백은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만약에 지금 김건희 정부라면 공식 명칭이 샤넬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샤넬백이죠. 그럼 디올백이라고 왜 못하셨습니까? 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 지난해 초에 당시 대통령과 단독 대담하면서 조그마한 백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직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1년 전 딱 오늘이었습니다. 박장범 사장 선임되면서 당시 면접에서 아니 수입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자, 1년이 지난 오늘도 자, 팩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팩트에 충실하려면은 정식 명칭을 그대로 불러야 된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박장범 사장의 파우치 발언이 비판받는 건 자, 대통령 배우자가 비싼 제품을 거리낌 없이 받는 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명칭을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절입니다. 자, 저희도 또 파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백이지만 고가의 300만 원이 넘는 사치품을 받았다라는 점까지 지적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기사의 JTBC 기자가 이성대 기자인가요? 예, 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명칭도 뭐 중요한 팩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제품을 영부인 시절에 막 받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인 점이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박장범 사장은 디올백은 파우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 그러자 이제 방송공사의 직원들은 좀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KBS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청자들 댓글, 뭐 파우치 방송 아직도 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볼 때마다 사실은 제작진들이 많이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 브랜드 이미지 때문이에요. 아직도 보면 박장범하면 파우치박이에요. 그리고 김건희의 머슴. 사장이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예,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진숙이 나타났다. 예. 자, 계속해서 과방위 국감 이야기인데요. 자, 최근에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자, 최민희 위원장실에서는 결혼 일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또 피감기관에 알린 바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최민희 위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소환한 겁니다. 자, 김장겸 의원이 오늘 질의하면서 올린 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방통위, 당시 이제 해체되기 전에 방통위 직원이 최민희 위원장 딸 혼사가 있다는데 화환을 보내자라면서 보고했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숙 위원장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나하고 최민희와 관계가 그런데 굳이 보내야 하나. 사실은 최민희 의원실에서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제 면직된 후에 내 이름으로 된 화환은 취소하고 보내지 말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금방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은데 최민희 위원장의 입장은 뭔가요? 네, 곧바로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자체 확인 결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없다. 예,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위원장실에서는 아무도 연락한 바가 없고 대관이나 담당자는 연락받은 바가 없다. 이러는데 어떤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대관이나 공식적인 통로에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건 그 방미통위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오히려 최민희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에게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바로 그 직원, 메뉴에 보시는 저 당시 방통위 직원이 누군지 공개하라 이렇게 역공을 펼쳤는데, 참고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다음 주에 종합감사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실관계는 그때 되면 밝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최민희 위원장 최근에 비공개 국감에서 방송사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지시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이 커지자 오늘은 깊이 성찰하겠다라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용감, 사용을 했거나 사용할 때의 느낌. 중고 거래에선 이렇게도 쓰입니다. 사용감 있어요. 사용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알리고 그만큼을 감가상각해 판매가를 책정했다는 걸 함축적으로 담은 한마디입니다. 즉 신뢰와 투명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어제 의외의 곳에서 이 한마디가 등장했습니다. 사용감이 확실히 있다. 특검이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구두를 확보한 뒤 내놓은 설명입니다. 당사자는 받은 적 없다고 그동안 잡아댔지만 전달자까지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뒤집은 상황. 사용감이 있어요. 신뢰와 투명을 연상시키는 이 한마디가 그 사건과 그 인물에겐 거짓과 은폐 증거로 제시될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